자, 두 번째 시간 가봅시다. 계속 이어서 33번 지문 가볼게요. 33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33조의 해석론입니다. 과연 아동학대치사죄라는 범죄를 독립적인 구성요건, 즉 진중 신분범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진정 신분범, 형의 경중에 있어서의 범죄라고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형의 경중의 관계를 나타내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독립적인 구성요건, 다른 말로 일종의 진정 신분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을 했을 때 그 범죄가 진정 신분범인지 부진정 신분범인지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단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빈출되는 파트죠.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진정 신분범에 해당이 된다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고 33조 본문에 따라서 처벌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을 했지만 그 범죄가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성립은 어디로 가고? 성립은 본문으로 갈 것이고, 처벌은 어디로 가고? 단서에 대한 문제로 갈 것이다. 따라서 중하게 벌한다, 중하게 벌하지 아니한다. 중하게 벌하지 아니한다. 지문을 봅시다. 친모인, 피고인 각각 비신분자였던 남자친구 피고인을이 공모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해서 죽게 만들어놨다. 즉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비신분자였던 을이라는 사람한테 33조 단서를 적용해서 상해치사죄로 처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동학대 치사죄의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로 처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결론은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것이 아닙니다. 틀린 지문인데 왜 그러느냐, 뒤로 가시면 일단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모친이기 때문에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고, 을이라는 피고인은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신분자였다. 을이라는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을 해가지고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과연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신분자한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자, 집중! 만약에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범죄를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범죄는 형의 경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범죄는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즉 형의 경중을 나타내는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진정 신분범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판서노트로 가보시면 범죄는 보호자가 상해치사죄를 범한 경우에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형의 경중을 나타내는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죄라는 독립된 구성요건, 일종의 진정신분범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문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성립도 아동학대 치사죄로 성립될 것이고 처벌도 아동학대 치사죄로 처벌돼야 된다. 따라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아동학대 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이 되어야 될 것이지 처벌에 있어서 상해치사죄에 대한 문제로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36번 지문 가기 전에 한글 파일, 워드 파일 가보시면 14페이지에 34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34번 지문이 최근에 법원 행시에 기출되었던 재수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갑이라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음란물을 제적하는 과정에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별도의 원인관계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양자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음란물 162개를 자기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작을 하는 과정에 그것을 소지하는 상태는 당연히 따라온다. 수반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이라는 피고인이 162개를 제작하는 과정에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동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음란물 262개를 전송받아 가지고 소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지 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별죄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끝에 가시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제작하는 과정에 음란물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제작을 통해서 소지 행위는 당연히 예상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수반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제작 행위에 흡수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끊으시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갑이라는 피고인이 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 276개를 전송받아서 소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3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35번 지문하고 36번 지문, 그 유명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죠. 엄청 이슈화가 됐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관계일 겁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수뢰우 부정사죄하고 별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포괄해서 수뢰우 부정사죄 일죄가 성립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실관계에서는 수뢰우 부정사죄 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이지 별도로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다. 자, 그럼 지문을 보시면 뇌물수수 행위하고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관계가 인정이 되고 동일한 보호법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것이 아니라 수뢰우 부정사죄 일죄가 성립된다. 옳은 지문이고 만약에 시험에서 별도로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뒤로 가시면 그 이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보시죠. 갑이라는 피고인은 환경부 소속의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애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회사 맞습니다. 애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였는데 A라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한테 첫 번째 뭐를 제공했냐면 선물이라든지 향응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공무원은 무엇을 먼저 했죠? 수뢰를 먼저 했죠. 금품을 먼저 제공받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살균제와 관련되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동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A라는 사람한테 제공했습니다. 자, 1번, 2번까지 끊으시면 일단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죠?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수뢰우 부정사죄라는 범죄가 성립되겠죠. 왜? 수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내부 정보를 알려두는 부정한 처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한 번 한 게 아니라 선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고 선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고 선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고 갑이라는 사람은 수뢰우 부정사죄를 범한다는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동일한 범죄를 시간, 장소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면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수뢰우 부정사죄 일죄가 성립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3번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3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은 A로부터 뇌물을 한번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부정한 행동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이 3번만 별도로 떼내어서 뇌물수수죄가 된다고 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1번, 2번의 범죄의 연장선상으로서 동일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니까 포괄해서 일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던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별도의 고의로서 별도의 범죄를 범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1번, 2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범해왔던 수뢰후 부정사죄의 연장으로서 단일한 고의로서 동일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뇌물수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수뢰후 부정사죄 일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별도로 뇌물수죄가 성립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자, 129조, 130조의 죄를 범해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지만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수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수뢰후 부정사죄는 성립될 수가 있다. 수수를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에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수수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보를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정보를 계속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뢰후 부정사죄는 여전히 성립될 수가 있는 범죄 형태고,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서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하고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피고인한테는 수뢰후 부정사죄 일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될 것이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이 3번의 행위를 별도로 떼내가지고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수뢰후 부정사죄 포괄 일죄 관계가 인정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지문 갑시다. 37번 지문은 전자칠판 자료에 없습니다. 단순 판례인데 일단 키워드 비트코인을 체크해 두시고, 비트코인은 나중에 뒤에서 사기죄에서도 나올 거예요. 사기죄에서 말하는 비트코인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쟁점은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에 대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나와 있는 38번에 대한 쟁점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형법 48조에서 나오는 임의적 몰수, 48조의 요건이 뭡니까? 대물적 요건과 대인적 요건으로 나누어지죠.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 또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물건 등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무엇에 해당이 돼야 된다? 물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물건에. 선생님,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재산상의 이익 또는 무형적인 자산 가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형법 제48조에서 말하는 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몰수를 말하는 거예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박 계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방조 행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일단 비트코인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무형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말로 물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형법상의 몰수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충분히 몰수에 대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키워드 따두시고 몰수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몰수가 가능해요.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38번 지문 갑시다. 갑이라는 피고인들이 공모해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했고, 그러한 대가관계를 통해 가지고 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한 영상을 제공하게 만든 이 웹사이트를 매각한 대금 자체를 과연 몰수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추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아니라 분명히 단서를 달아뒀죠. 형법 제48조에서 말하는 몰수 추징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그러면 형법 제48조에서 말하는 몰수 추징이 되려면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 또는 범죄 행위 등을 통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웹사이트는 좀 전에 보았던 비트코인처럼 무형적인 재산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물건 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매각해서 취득한 대가도 몰수라든지 추징에 대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15페이지 38번 지문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지 않다라고 바꾸어 주셔야 돼요. 사안에 대한 쟁점은 피고인들이 웹사이트를 팔아가지고 취득하게 된 그 대가 자체를 과연 범죄 행위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형법 제48조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대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물건으로. 근데 이러한 웹사이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 일종의 재산상의 이익과 같은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취득한 대가인 경우랄지라도 추징할 수 있다 없다, 몰수의 애초부터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징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좀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지문 갑시다. 이 39번 지문의 쟁점은 뭐냐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수 추징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냐면 일반적인 몰수 추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수 추징에 대한 문제가 있죠.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수 추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세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징에 대한 문제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라는 피고인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득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불문하고 각자 전부에 대해서 몰수라거나 추징을 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건 제가 웬만하면 판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판사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기출이 된 판례는 무엇이냐면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필로폰을 을한테 주면서 팔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가서 필로폰을 팔고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급받은 대가를 갑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3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갑이 180만 원, 을이 180만 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360만 원 전부에 대해서 추징 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원심에서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36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다라고 선고를 해버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상고를 주장하게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18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몰수라거나 추징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상고 이유로 주장하자 대법원에서는 그 상고 이유를 판단해 봤어야 되겠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전부에 대해서 360만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을이라는 사람의 360만 원을 다 빼앗겨버리면 갑은 360만 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마약류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죄를 범하는 가정에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고 얻게 되는 이익을 분배한 겁니까? 분배하지 않은 겁니까? 분배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부분은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정범이에요.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방조범입니다.
원래 을이라는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죄라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범죄를 범할 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갑이 을이라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약류를 조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마약을 조달받아가지고 A등과 같은 사람한테 판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A등과 같은 사람한테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연히 마약을 공짜로 전달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마약을 구입하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도 돈을 교부했습니다. A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쟁점은 갑이라는 방조범은 마약을 교부하는 과정에 받은 돈이 있을 거고, 을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마약을 팔고 받은 돈이 있겠죠. 이 돈은 개별적인 범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면 지문을 봅시다.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갑이라는 방조범이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갑이라는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아니, 평가할 수 없다면이 포인트죠. 서로 분배한 경우가 아니었다면 정범과 같이 연대적 성격으로서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없다? 같이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조범으로부터 그리고 방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된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옳은 지문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39번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40번 지문부터 47번 지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지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빈출되고 있는 재심 판례고 가장 중요한 재심 판례예요.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법리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텍스트에 있는, 즉 요지에 있는 밑줄 꺼져 있는 사실관계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읽어보고 정리를 끝마쳐야 됩니다. 어떤 법리가 출제될지 몰라요. 여기서의 쟁점은 갑이라는 피고인이 특수상해 미수죄, 즉 장애 미수를 범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임의적 감경을 해주게 되었을 때 과연 상한 하 모두를 감경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감경을 해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은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애 미수에 대한 효과는 몇 조에 기술되어 있다? 형법 25조에 기술되어 있고 필요적 감경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 사유다. 그러면 임의적 감경 사유로 했을 때 징역형을 감경할 때는 2분의 1까지만 감경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쟁점. 결론은 뭐다? 원래 알고 있었죠. 원래 있던 판례가 있잖아. 2분의 1까지만 감경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쟁점은 법관이 처단형을 산정할 때 선고형을 먼저 예상을 하고 처단형에 대한 범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25조와 같은 임의적 감경 사유는 법관의 자유재량이라고 봐야 돼요. 감경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수범하고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미리 선고형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고 선고를 얼마 정도 해야 될까를 미리 정해놓고 난 다음에 처단형에 대한 범위, 감경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40번 지문부터 47번 지문까지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 지문을 살펴보면 장애 미수에 대한 효과 자체는 임의적 감경 사유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임의적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감경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그 말은 기수범하고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건데 법관이 만약에 감경을 해줄 때는 법정형의 한에 대해서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은 상한, 하한 모두를 2분의 1씩 감경을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지문. 처단형에 대한 범위를 산정할 때는 그리고 형의 가중 감경 사유가 경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 암기하고 있죠. 순서 각칙, 본조, 가중 34조 2항 특수교사, 특수방조의 가중 그 다음에 누, 법, 경, 작 순으로 암기를 하고 계실 건데 마지막에 있는 장량강경에 대한 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량강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상참작감경, 이걸 우리는 기존에 있던 장량강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참작감경, 다른 말로 누법경작순으로 가중감경사유를 계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법관이 누법경작순으로 처단형을 계산할 때는 미리 최종적으로 선고를 몇 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감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리적, 논리적 순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부합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임의적 감정이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법관이 알아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앞에 있는 지문도 틀린 지문, 뒤에 있는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 텍스트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중요하긴 하지만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가시면 누범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자, 중요한 최신 판례이긴 한데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누범에 대한 해석론에 대한 문제예요. 누범이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금삼금 끝.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서 형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3년 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하게 되면 누범이 되고 장기의 2배를 가중한다. 끝. 끝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형법 제35조에는 뭐라고 돼 있다? 형 집행이 종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 집행이 종료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조문에는 형 집행 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이 집행이 종료된 그날부터 3년인 건지 형 집행이 종료된 그날은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짜부터 3년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근데 판례의 해석론은 무엇이냐면 형 집행 종료라는 문구는 형이 집행 종료된 그날부터 3년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3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제가 오늘 출소했어요. 오늘 범죄를 범했습니다. 누범 안 되겠죠. 왜? 형이 집행 종료되고 그 다음 날부터 3년 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지문을 풀어봅시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옳은 지문 같아요? 틀린 지문 같아요? 날짜에 주의하시면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죠. 날짜에 주의하시면서. 언뜻 읽어보시면 옳은 지문처럼 보이지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왜 틀린 지문이냐? 날짜에 주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며칠 날 형집행의 종료를 정리했다? 9월 17일 날 안동교도소에서 형집행의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면 형집행 종료일부터 3년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이 길부터 3년이기 때문에 기산점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기산점은 9월 17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짜인 9월 18일자부터 기산을 해서 3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9월 18일부터 기산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다시 몇 년? 18년 9월 17일 1시경에 다시 범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는
형 집행을 종료한 날이 15년 9월 17일부터 역수상 3년이 되는 18일 9월 16일까지가 아니라 18일 9월 17일까지가 3년 기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7일 날짜에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범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이에요. 자, 법리부터 형 집행 종료일은 언제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그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짜부터 3년 기간 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실관계를 보시면 그 날짜가 아니라 그 다음 날짜 9월 18일자부터 기산하니까 역수상 16일이 될 것이 아니라 17일이 돼야 될 것이고, 따라서 17일 날 범죄가 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 기준으로 3년 기간 내에 범죄를 범했으니까 누범이다, 누범이 아니다, 누범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49번 지문.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긴 한데 쉬운 판례 아니에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또 어려운 판례에 꽂히셔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형법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이걸 가지고 쉽게 말해서 밥 벌어 먹고 있어야 되니까 중요하죠.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수험은 수험으로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엄청 뭐 메모를 하신다든지 집착을 하신다든지 들고 파시면 안 돼요. 수험은 수험으로 끝내야 돼요. 그냥 재미상 한 프로는 볼 거니까 어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난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어떤 판례를 공부한 적이 있냐면, 그리고 어떤 판례들이 빈출이 된 적이 있냐면,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문제로서 하나의 판결로서 A 범죄, B 범죄를 개별적으로 선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 범죄에는 징역형, B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집행유예의 기산점은 임의로 산정할 수 있다 없다? 임의로 산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 판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하나의 범죄를 범한 게 아니라 6월 2일경에 사기죄 등과 같은 A 범죄하고 B 범죄, 잘 안 보이죠? 바꿀게요. A 범죄하고 B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이 되는 A 범죄하고 B 범죄를 범해서 징역 1년과 각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먼저 B라는 범죄, 징역 3년형이 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 징역 3년형은 집행이 종료되었어요. B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집행을 할 거예요. 징역 1년형을 복역하고 있던 중에 교도소에서 공모집행방해죄를 범했다면, 또는 실제 사실관계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다른 수감자에 대해서 사기죄 등을 범했던 겁니다. 뭐 사례는 바꾸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 공직방을 범하든 또는 사기죄를 범하든 간에 이러한 경우에 과연 유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누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왜? 나누셔야 돼요. 뭘 나누냐면 A 범죄하고 B 범죄를 나누셔야 돼요. 일단 B 범죄는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A 범죄로 수감이 되어 있던 경우죠. 그러면 B 범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집행이 종료되고 3년 기간 내에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범이 될 수는 있겠지만, A 범죄를 기준으로 한다면 A가 집행이 종료된 게 아니라 A 범죄로 수감되어 있던 중에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A 범죄에 대해서는 누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보다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지금 한글 파일, 텍스트에 있는 법리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밑줄 꺼져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후론, 특가법상의 누범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50번지면 특가법상에 대한 누범에 대한 해석론에 대한 문제를 공부하기 전에 특가법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특가법 제5조의 4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9조 절도죄부터 331조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해서 기수가 되거나 또는 미수범죄를 통해서 3번 이상 절도죄와 관련되어 있는 징역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범하면 특가법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조문에는 상습절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329조부터 331조 특수절도죄까지라고 하면 되어 있지 상습절도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때 문제는 상습절도를 포함해서 징역 3번을 받은 사람도 다시 절도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판례는 포함된다는 거예요. 앞에 돌아오시면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과도 포함된다. 일단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인데 왜 옳은 지문이냐면 사실관계를 먼저 볼게요. 과연 갑이라는 사람한테 특가법 제5조 4에 따라서 특가법상의 누범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그러면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상습절도입니다. 일반 절도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떤 절도? 상습절도. 329조도 아니고요. 330조도 아니고요. 331조도 아니에요. 상습절도를 범해서 징역을 벌써 한번 받았고, 두 번째 북부지법에서 329조 위반죄로 징역 한번 받았고,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329조 위반죄로 한번 징역을 받았다. 그럼 이게 만약에 상습절도가 아니라 갑이 일반 절도로서 징역받았다면 절도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 329조부터 331조까지에 관련되어 있는 범죄로서 징역 3번 받았고 다시 절도죄를 범했으면 여기서 갤럭시 S를 훔쳤다면 특가법이 적용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갑은 일반 절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쁜 상습절도를 범한 사람입니다. 상습절도라는 조문이 특가법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상습절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갑이라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인데 여기서 범죄를 범했을 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흠결 상태가 나타나 버리겠죠. 입법에 흠결이 나타납니다. 처벌의 흠결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처벌에 대한 흠결을 막을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여기서는 조문에는 329조부터 331조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상습절도를 범한 자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원심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넓게 해석을 하면 피고인한테 너무나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습절도를 받은 전과 사실은 특가법에서 말하는 329조부터 331조까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특가법 자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상습절도를 범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데 상습절도를 범했던 전과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해버리면 처벌에 대한 흠결 자체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3번 있는 자를 가중처벌 조건으로 하는 반면에 상습절도를 범했다고 절도를 저질한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데 그치는 등의 형의 불균형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흠결을 막기 위해서는 상습절도를 받은 전과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옳은 지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최근에 기출되었던 특가법상의 누범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 많죠? 같이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이 다음에 강론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시다.
강론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판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설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제가 다 읽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겨두겠습니다. 1번 지문이나 2번 지문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당연히 과실치상죄가 성립되겠구나. 그리고 밑에는 2번 지문 보호의무 위반죄가 당연히 성립될 수 있겠구나. 해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겨두겠습니다. 22페이지에는 3번 지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운전자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전자 폭행죄, 원래부터 출제가 되고 있던 법리가 있었죠. 그 법리하고 아울러서 같이 연결해보면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었을 때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원동기 운전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조문에 자동차라고 되어 있지 원동기, 오토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동기 운전자까지 자동차 운전자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너무나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 요지 판례의 법리에 가보시면 이 규정에서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만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지 원동기 운전자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없다? 성립될 수가 없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강요죄 4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이제 출제가 유력한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여기서의 쟁점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만약에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가 없겠죠. 강요죄는 직권남용죄하고는 다르게 폭행, 협박을 통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무엇이 수반되어야 된다? 폭행 자체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자기의 토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입해 줄 것을 권유했는데 매입을 거절당하자 갑이라는 피고인이 열받는다고 자기의 차량을 피해자의 주택 대문 앞에다가 딱 정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차를 빼고 싶은데 차를 뺄 수가 없겠죠. 또는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통행에 대한 불편이 야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대문 앞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피해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가 있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 자체가 부정이 되어서 강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사실관계 보시면 갑이라는 피고인이 U자형 도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갑 거예요, 갑 거. 피고인 건데 A 등과 같은 피해자들이 이 도로를 사용을 합니다. 주차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과정에 조금씩 걸쳐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야, 내 땅이다.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사용할 거면 지분 등을 매입해라. 그럼 사용하게 해줄게. A 등과 같은 사람이 내가 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잠깐 걸친 거지. 내가 직접적으로 이 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못 사겠다. 그러니까 갑이 열받는다고 대문 앞에다가 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등과 같은 사람들이 차량 운행에 방해가 일어나겠죠. 불편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위로 잠깐 올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서 대문 앞에 주차, 키워드는 대문 앞에 주차만 해두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다 없다? 물리적인 접촉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차를 해둔 그 행위만 가지고는 불편이 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들한테 폭행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는 5번에서 7번 지문, 약취유인죄, 중요한 최신 판례입니다. 최근 들어서 법원 서기보 시험에서 바로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법원 서기보 시험 있기 전부터 저는 출제될 거라고 제 책 등에 넣어놨고요. 강조를 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기억하시고 판례의 법리도 기억하시고. 근데 판례의 법리 자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트남 국적 여성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법적인 폭행행위라든지 협박을 통해 가지고 미성년자를 베트남 자기의 친정으로 데려갔다면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가 있었겠지만 불법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원래부터 자기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경우라 할지라도 국외이송 약취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었죠. 그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기억하시고 이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에 빠져있는 두 가지 쟁점은 뭐냐면 부작위에 의한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 부작위에 의한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갑이라는 피고인 남편하고 와이프는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별거하고 있는 상태다. 이혼을 했고요. 비양육친, 피고인이 비양육친입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였는데 프랑스에 있는 자기의 자식을 면접 교섭권을 행사해가지고 한국으로 잠깐 데리고 왔고요. 그러면 면접 교섭권이 종료되었다면 한국으로 데려왔던 자기의 자식을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와이프 프랑스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피고인이 양육친 어머니한테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뒤로 가보시면 사실관계 다시 봅시다. 법리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나올 수도 있다. 갑이 피고인이다. 원래 A라는 피해자 프랑스인하고 유학을 갔다가 눈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슬하에 자식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혼을 해버렸고 혼자서 기구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면접 교섭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데려왔다가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한국 법원에서도 인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형태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죠. 자기 형태로 약취유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로 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약취유인죄가 문제된 사건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약취유인죄가 문제된 사건이에요. 판례는 이 사실관계에서 최초로 부작위에 의한 약취유인죄를 인정을 시켰다. 배우자가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가 종료되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데리고 왔고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을 시켜서 약취유인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 국적 여성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본적인 판례의 법리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여기서도 그러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부작위를 통해서 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라고 해석을 했다.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강간과 추행에 대한 죄로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무엇이냐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성립될 수가 없을 것인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부터 경찰직 시험에서 나왔던 판례는 기수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던 거고, 이 최신 판례에서 묻고자 하는 쟁점은 실행의 착수, 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푸실 때는 끊어가지고 읽고 푸셔야 돼요. 왜?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과연 카메라 등과 같은 이런 촬영 장치에 피사체가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켜서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을 켜가지고 치마 밑으로 넣었거나 화장실 밑으로 넣었습니다. 피사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문에서 아직까지 피사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물색하고 있는 단계에 그쳤다면이라고 나온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이 지문을 보시면 그냥 물색, 탐색만 했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뒤로 넘어가시고 사실관계를 보시면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화장실 용병칸 밑으로 들이밀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피사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인정될 수가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 기타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촬영이라는 것은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피사체의 정보가 입력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될 것이고, 피사체의 영상 정보가 입력될 수 없는 경우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하단 11번 지문 갑시다. 11번 지문은 전자칠판에 없어요. 그냥 지문만 있고 사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키워드는 유사한 차림 또는 다른 말로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갑이라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변태새끼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촬영한 경우가 있을 거고, 엉덩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먼 거리에서 그 전체 부분을, 다른 사람까지 나오는 전체 부분을 촬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갑이라는 피고인이 유사한 차림,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한두 번 촬영한 것이 아니라 수백 번 또는 수백 번 이상 촬영해서 사진을 1000장 이상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전체 범죄가 하나로서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여자분이 청바지를 입었는데 갑이라는 피고인이 가까이서 엉덩이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부분은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그 전체 부분,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는 또는 다른 병이하고 섞여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을 느낄 수 있는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카메라 등 일용 촬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실관계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옳은 지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가시면 12번 지문, 13, 14번 지문 다 동지 판례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13번, 14번 지문 가시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 가시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을 하게 되었을 때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충분한 것이지 장애인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랄지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1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13, 14번 지문 갑시다. 1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13번 지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라는 표현은 위에는 12번 지문하고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이지 세 번째 줄처럼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지적 능력이라든지 대처 능력이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신체적 장애인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신체적 장애라는 표현이 매우 좁게 엄격하게 해석될 여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넓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이 표현 자체는 좁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넓게 해석을 해줘야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넓게 보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일반인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지 능력 자체를 특별히 보호해 줄 만큼의 신체적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폭넓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갑이라는 피고인 옆집 남자가 소아마비로서 보행이 어렵고 지체장애, 거동이 힘든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을 했다면 A라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다. 따라서 해당이 되니까 피고인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이 되려면 이러한 객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범해야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피고인한테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 넘어갑시다. 26페이지 15, 16, 17 중요한 재심 판례입니다. 주거침입 강간죄 또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주거침입 강간죄라든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범죄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한 상태가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이라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고 난 다음에 강간을 했거나 주거에 침입하고 난 다음에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다면 주거 침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거에 침입하기 전부터 강간이나 추행을 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언제부터 인정이 돼야 되냐면 주거에 침입했을 때부터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에 침입한 자가 강간을 해야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거에 침입한 자가 강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하게 되었을 때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돌아와서 15번 지문.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강간죄는 두 번째 줄에 주거침입을 하고 난 다음에 강간 행위를 하여야지만 성립될 수가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끊으시고. 그런데 실행의 착수는 주거 침입 시가 아니라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하게 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15번 지문은 틀렸고요. 16번 지문. 실행의 착수는 실행의 착수 후에
강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된다. 옳은 지문. 17번 지문.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 벌써 주거에 들어가기 전에 강간행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을 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주거 침입을 한 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 침입 강간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판례 아니죠? 1번 요지에 있는 법리, 2번 요지에 있는 사실관계 개별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두시고요. 18번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여자분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또는 동성 사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될 수가 있다. 신체 부위에 차이를 둡니까? 두지 않습니까? 신체 부위에 차이를 두지 않죠. 어깨를 만지든 팔을 만지든 가슴을 만지든 엉덩이를 만지든 허벅지를 만지든 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강제추행죄는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이 동성관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수가 있다면 강제추행죄는 당연히 성립될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중요한 재심 판례입니다. 최근에 법원 행시에서 출제가 되었다. 여기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실제로 느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주 중요한 쟁점이죠. 대법원 판례 입장은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만 되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될 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판례의 법리예요. 갑이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편에서 등이라든지 머리 쪽을 향해서 머리카락 쪽을 향해서 소변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A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자체를 행위 당시에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는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바가 없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자기의 성기를 까놓고 소변을 둬버리면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줄에 가시면 이렇게 소변을 본 행위는 키워드 세 번째 줄에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추행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19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지문. 지금까지는 사실관계는 나온 적이 없고요. 판례의 법리 위주로 나왔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뭐냐면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를 중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나이도 들고 피곤해가지고 술을 많이 못 마셔요. 소주 한 병만 마셔도 그 다음날 지장이 생기니까 요즘에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 뭐 기분 좋은 날이나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술을 마신다고 한 2병 넘어가면 그냥 계속 달려요. 좋게 마시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필름 끊겼다고 이야기하죠. 알코올성 블랙아웃, 쉽게 말해서 필름이 끊긴 상태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마가 손상되어 가지고 인식 능력이라든지 기억 능력에 장애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한거불능 상태,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는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어느 정도 만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제가 술을 마시고 있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당시에는 한거불능 상태의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해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강간죄에서 말하는 한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20번 지문 가보시면 세 번째 줄에 깊은 잠에 빠졌다.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해요. 완벽하게 만취된 상태였다면 한거불능 상태 또는 심신장애 상태라고 상실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불과하다면 중간간죄에서 말하는 한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1번 질문 가시면 알코올성 블랙아웃 거기다가 키워드 따두시고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 22번 지문.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한거불능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거의 만취 정도까지 나가야 돼요. 거의 반응을 할 수 없는 하지마 근데 몸이 꿈쩍하지도 않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한거불능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어떤 경우였냐면 피해자께서 술을 어느 정도는 마셨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갑이라는 피고인하고 같이 모텔에 따라도 갔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결제를 할 때 옆에서 대기도 하고 있었고 같이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는 정도까지의 인식 능력이나 행위 상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에 불과한 경우였다면 한거불능 상태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는 23번 질문은 뭐 쉬운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4 그리고 32번 정도에 있는 판례의 법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무엇을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판례의 법리에 비춰보면 판례가 전파 가능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이야기를 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 특정인이 밖에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졌다고 봐야 되니까 공연성이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최신 판례는 기존에 있던 공연성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좀 더 추가한 법리가 들어갔죠. 어떤 법리?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A라는 사람한테 B가 바람이 났어 블라블라블라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게 되었을 때 A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 정도 극도의 높은 확률 개연성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만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서 공연성이 인정이 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개연성을 요구하는 표현이다. 이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24번 지문. 뭐 공연성에 대한 법리는 기존에 있던 법리 그대로 확립이 되어 있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25번 지문.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에 대한 법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라든지 후보자 비방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 볼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26번 지문. 제일 끝에 가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될 수 있는 개연성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개연성 정도까지 요구되어야 될 것이다. 27번 지문. 발언 이후에 실제로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전파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고려될 수가 있겠지만 끊으시고 발언 후에 실제 전파될 수 있는 우연한 사정이란 것만 가지고는 공연성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고려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는 소극적으로 고려되는 것에 그쳐야 될 것이다. 왜 소극적으로 고려되는 것에 그쳐야 될 것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제가 A라는 사람한테 B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바로 전파가 된다.
이렇게 인정될 것이 아니라 제가 A라는 사람한테 특정인 사람한테 B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A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때만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정에 A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는 바로 공연성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은 소극적인 고려로서 판단 대상에 그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말장난이긴 하지만 틀린 지문이 아니고 옳은 지문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28, 29 이러한 것들은 원래부터 있던 판례의 법리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손대지는 않을 거고요. 32번 지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32번 지문도 기존에 출제되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쯤이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저것이 징역 살다운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그 주변에는 남편이라든지 A 친척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이 있었겠지만 대법원 다수 의견은 기존부터 인정하고 있던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은 추가된 법리에 따라서 개연성도까지 이르는 가능성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외의 추가범. 개인의 명예가 강범위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건 종종 들어요. DC 인사이드든 포털 사이트든 기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어떤 사이트에서 연예인이든 당사든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발언, 모욕하는 발언 그런 것들을 가끔씩 사람들한테 듣긴 듣습니다. 찾아보진 않아요. 귀찮기도 귀찮고 쓸데없는 거 찾아보면 뭐합니까? 열만 받지. 결국 SNS가 발달되면서 무분별하게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침해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솔직히. 그로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하고 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전파 가능성 법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공익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폭넓게 인정을 해가지고 310조에서 말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이 말이 뭐냐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 발달되는 영향 등으로 인해서 또는 그 익명성의 등 뒤에 숨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를 두고 있는 거고 여전히 유지하게 돼요. 근데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를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의 자유하고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명예훼손죄는 두지만 310조를 넓게 인정을 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익성이 넓게 인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공익성만 인정이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게끔 판례가 이렇게 법리를 수정, 변형하기 시작했던 거죠. 33번 질문 갑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입니다. 키워드는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인 공적 인물, 즉 대통령 등과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실의 적시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의 적시를 과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공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어떤 비판과 비방을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 등을 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뭐 했느냐? 세월호 사건 때 보톡스 맞았느냐? 마약하고 있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라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실의 적시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은 사실의 적시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적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 제기라든지 또는 비판에 대한 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서 일반인의 경우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발언 내용이 공직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현저하게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이 법리는 어디서 공부했죠? 강우병 사건에서 공부했잖아. 강우병 PD수첩 사건. 벌써 경찰직 기출인데 당연히 풀어봤을 거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부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밑에 있는 34번 지문 키워드만 따고 넘어갑시다.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 이 표현만 가지고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지 판례 뭐가 있습니까? 연놈들이 나를 고발했다. 고발당해가지고 내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A, B가 나를 고발했다는 것을 외부에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왜? 고발은 누구나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A, B가 나를 고발했다고 외부에 표현하는 것만 가지고 A, B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구체적으로 지금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이혼했는데 왜 왔지? 라고 이혼한 것만 가지고는 이혼이 요즘에 뭐 문제됩니까? 요즘에 흠도 아니에요.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35번 지문 갑시다.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했다. 거기에 키워드 따두시고, 야, 네가 잘못하는 바람에 가태료를 받게 됐잖아. 이 가태료 왜 받게 된 건데? 라고 추궁을 계속 당하게 되자 갑이라는 피고인이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그 건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과정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리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목사가 불미스러운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과정에, 또 불미스러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아이스크림 사건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입점비 사건.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다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35번 지문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옳은 지문이다. 36번 지문 갑시다. 여기서의 쟁점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307조 1항이 있고 307조 2항이 있다. 307조 1항 사실의 적시,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인데,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이 되려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진실사실 적시가 돼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실관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피고인들이 회장 선출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회장 출마에 반대하면서 피해자는 남의 재산을 탈취한 뭐라고 이야기했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니까 회장에 당선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 횡령죄로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기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적시라고 봐야 돼요? 진실사실적시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기죄든 횡령죄든 엄밀히 해석하면 다른 범죄예요. 하지만 사기죄든 횡령죄든 어차피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라면 사기범죄든 횡령범죄든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횡령죄를 범한 사람인데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장에 당선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 부분에 기초해 봤을 때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적시다, 허위사실적시다, 진실사실적시라고 봐야 된다. 첫 번째 쟁점 끝. 두 번째 쟁점은 이러한 경우에 과연 공익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가?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범법행위, 범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종친회 회장으로 당선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종친회의 관심과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형법 제10조,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 있겠죠.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310조가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되지 아니한다. 조각된다. 발언 취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횡령이든 사기죄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매한가지다. 합치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적시라고 봐야 될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공익성이 인정이 될 것이다. 설사 다른 동기가 숨어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동기, 주된 동기 자체가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면 310조는 여전히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33페이지 37, 38로 갑시다. 37번 지문 키워드 징계 절차에 해부된 사실을 방제실, 기계실에 알렸다, 게재했다. 거기에 키워드만 따두시고 명예훼손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요지에 그 이유가 적시가 되어 있어요. 징계에 해부되었지 징계 해부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어요. 정말 이 사람이 범죄를 범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징계 절차에 해부됐다는 것을 널리 알려버리면 그 사람이 벌써 범죄를 범했거나 어떤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비칠 여지가 있겠죠.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38번 술을 강건하였다 키워드 따두시고 밑에 있는 결론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번 지문,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 크게 중요한 판례 같지는 않고요. 밑에 해설 부분 가시면 2번 요지에 이 판례에 대한 결론에 대한 이유가 잘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9번 지문하고 40번 지문은 쉬운 것들이고 해설에 자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뒤편에 있는 이 부분부터는 10분만 쉬고 다시 보도록 합시다.